오늘 본 강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장치끼리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이제 신호를 전달시킬 건지가 핵심인데요. 일단은 아날로그 장치들끼리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장치들끼리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장치 간 연결이라고 하면 이런 연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스튜디오용 장비의 어떤 내용인데요. 보면 여기 헤드폰 두 개를 연결하게 돼 있고요. 악기 입력도 받게 돼 있고 뒤쪽에는 모니터 스피커도 연결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지금 어떤 장치를 지금 연결하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다 다른데요. 그럼 왜 이런 구분을 해야 하고 또한 이런 구분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서 지금 돼 있는지, 그리고 뭐 가령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뭐 CDP에 뭐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스피커를 연결해 볼 수는 없을까? 아니면은 왜 마이크에 반드시 어떤 프리앰프가 필요할까? 대부분 요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실은 어떤 신호 레벨이나 어떤 임피던스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연결을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가 지금 출력하는 장치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입력을 받는 장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하고 요 입력 사이에는 이런 출력 임피던스라는 게 있고, 여기 어떤 입력 임피던스라는 게 있고요. 어떤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에 있어요. 이건 지금 언밸런스드 연결이고요. 보시면 지금 신호선 하나랑 지금 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죠. 밸런스드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밸런스드 연결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값의 출력 임피던스가 양쪽에 지금 걸려 있고 신호선 두 개가 나가고요. 여기 장치들은 지금 별도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참조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가 지금 아까 언밸런스드보다는 지금 두 배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언밸런스드하고 밸런스드하고 이제 연결을 다룰 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 간단한 요 전기 회로인 요 전압 분배기 회로인데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오매 법칙 가지고 요런 이제 각 저항값의 비율대로 전압을 이제 나누어 거는 그런 형태의 어떤 회로입니다. 그래서 뭐 R1이 R2보다 저항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요. 만약에 R2가 전압이 더 크다. 그러면은 요 R2 쪽에 지금 전압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항값의 비율대로 전압이 나눠진다고 해서 넣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요 출력되는 요 V2 값을 계산할 때는 전체 저항으로 요 저항값을 나누어준 그 비율만큼 좀 입력되는 전압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저항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임피던스일 때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좀 요런 사인을 제가 기호를 넣어놨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RMS 전압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장치나 이런 장치가 어떤 임피던스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면 요 위 저항처럼 단순하게 계산되진 않아요. 실제로는 임피던스는 그 크기하고 위상이란 개념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크기만 고려한 거라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실제 여기 V2에 걸리는 그 RMS 값은요. 요 식에서 계산된 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근데요. 이 강의에서 뭐 임피던스의 위상까지 다루기에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요런 간단한 계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수치 자체보다는 지금 그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전압 분배기 회로 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요 임피던스 브리징입니다.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 브리징이라는 거의 이유는요. 요거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요 V 소스 요만큼이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아까 전압 분배기 회로 때문에 여기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의 전압이 나누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렇게 전압이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된 요 V인 부분이 그만큼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압이 떨어지는 양 자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요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의 값을 맞춰주는 어떤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압 분배기 공식에서요. 아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지금 분배가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원하는 게 여기서 요 출력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 걸 최소한으로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출력 임피던스가 요 입력 임피던스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면 이걸 거의 0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V 인하고 V 소스하고 거의 어떤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임피던스 브리징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 입력 임피던스가 출력 임피던스보다 더 많이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커야 되냐? 그걸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일 걸 보통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 입력 임피던스하고요 출력 임피던스의 어떤 비율이 요 전압이 요 출력 임피던스로 인해서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10배에서 지금 100배 정도일 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요. 출력 임피던스가 입력 임피던스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출력 임피던스의 한 100배라고 하면요. 아까 그 공식에 의하면 한 100분의 101 정도의 그 비율로 여기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배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경우라서요.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한 마이너스 0.1dB 정도. 근데 한 지금 50배 정도 되면요. 비율이 지금 좀 더 떨어져서요. 한 마이너스 0.2dB 정도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10배 정도가 되면 한 0.8dB 정도로 좀 이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오디오 장치에서는 요 10배 정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1dB 이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측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한 100배 정도는 사실 재는 게 좋죠. 그래야 지금 전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요 출력 임피던스하고 요 입력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요 출력하고 요 입력에 걸리는 그런 어떤 전압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날로그 장치를 연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호가 뭐 잘 전달되는지, 그러니까 전압이 많이 깎이면은 그만큼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압을 손실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요 임피던스 브리징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압 강화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한 10배 정도 되면 아까 보셨듯이 한 0.8dB 정도 떨어져요. 한 100배 정도 되면은 지금 한 0.1dB였죠 아까. 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거의 0 쪽에 붙어가지고요. 큰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에서 한 100배 이상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정도 범위가 한 마이너스 1dB 정도의 어떤 전압 강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피던스 브리징이란 걸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장치를 연결하고 있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한 표준 IEC 61938 표준 내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항목은 지금 출력 임피던스하고 아까 입력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저는 어떤 전격 레벨하고 뭐 최소 최대 레벨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보면 여기 요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어떤 연결도를 나타낸 건데요. 라인 레벨은 보통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TRS 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같은 경우는 XLR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언밸런스 쪽은 RCA도 많이 써요. 지금 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여기 라인 아웃풋이라고 이미 쓰여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어떤 지금 스피커 앰프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인티 앰프인데요. 그러면은 인티 앰프 입력도 요 정도 하고 지금 신호 수준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라인 인풋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라인 인풋에서 지금 입력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면요. 여기 보면은 출력 임피던스는 보통 한 2.2kΩ 정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22k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브리징에서 한 10에서 한 100배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한 10배 정도, 그리고 2.2kΩ보다 더 작아도 되는 거니까요. 출력 임피던스가 한 실제로 10배 이상의 그런 비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실 때 그 앞에 그 자료 드린 걸 지금 보실 수 있으면
앞에 그 회로도 그 모식도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최대 출력도 한 2V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인풋은 그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2.8V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거의 흔하게 사용되는 어떤 신호 수준이고요. 라인 레벨은 보통 요 아까는 2.2kΩ, 22kΩ이었는데 한 1kΩ하고 10kΩ도 많이 씁니다. 예. 여기서 신호 레벨은 좀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 입력인데요. 마이크 입력은 보통 이렇게 그 캐논 잭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 연결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럼 요 마이크 연결은 대체 한 어느 정도의 입력 임피던스를 원하고 있고, 그럼 마이크의 출력 임피던스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그것도 지금 표준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타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이렇게 다이나믹형 마이크로폰이 있고 정전형 마이크로폰, 보통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값이 조금 다른데, 지금 뭐 어떤 이 전문 목적,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목적에서는요, 지금 뭐 정전형하고 다이나믹형하고 뭐 출력 임피던스 200옴, 입력 임피던스 1kΩ 이상, 그 비율 차이는 지금 없어요. 근데 아까 라인랩이라고 좀 다른 점은 지금 이게 한 지금 최소한 지금 5배 정도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면은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준 만든 쪽에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 신호 수준은 좀 달라요. 신호 수준은 다이나믹형은 한 지금 114dB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제 음압 입력을 받는데 한 20mV 정도만 지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근데 컨슈머용은 또 여기서 한 200mV 정도를 받겠대요. 그래서 지금 신호 레벨 자체는 요 정전형이 요 다이나믹형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정전형까지도 이제 마이크 입력에서 커버를 하려면 그만큼 입력 수준이 좀 커져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 신호 수준이 좀 낮은 정도까지만 커버할 수 있어서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 레벨에 대한 좀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라우드 스피커 출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라우드 스피커 출력은 이제 인티앰프 혹은 파워앰프에서 스피커로 내주는 그때 지금 출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때 스피커의 임피던스하고 요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떤 이게 로드 임피던스라는 부분이 입력 임피던스인데요. 그래서 정격 입력 임피던스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의 작은 출력 임피던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출력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출력 임피던스보다 한 10배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임피던스 브리징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뭐 앰프 쪽에 관심 있는 분이시면은 댐핑 팩터라는 개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댐핑 팩터도 그 임피던스 브리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 뭐 그런 걸 사실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뭐 신호 레벨은 여기 딱히 표준에 지금 주어져 있지 않아서요. 1W 정도에 걸리는 어떤 지금 전압을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옴은 한 2V, 8옴은 한 2.83V, 16옴은 한 4V 정도. 실제로는 요 1W 정도만 쓰진 않기 때문에요. 요것보다는 좀 전압이 더 커요. 그래서 뭐 한 적어도 한 5에서 10V 정도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압도 전압인데요. 스피커는 사실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음향 에너지로 지금 변환시켜주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전압보다도 전력 개념이 좀 더 중요합니다. 전압은 뭐 일반적인 뭐 라인 출력에서도 이것보다 더 크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드 오디오에서 프로용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V 이상도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 출력이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뭐 헤드폰 출력은 별도의 헤드폰 앰프에도 볼 수 있고,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여기 볼륨 노브 따로 있고 이런 헤드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컨슈머용은 3.5mm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요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TRS 잭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호 레벨, 뭐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 브릿징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력 임피던스 지금 125mm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티드 로드 임피던스, 그러니까 헤드폰의 전격 임피던스는 8옴에서 한 2000옴이래요. 그러니까 뭐 막 125옴의 10배 정도 생각하면 1200옴이잖아요. 근데 현대 헤드폰에서 최근의 헤드폰에서 1kΩ, 1000옴 이상 올라간 헤드폰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300에서 600옴 정도가 거의 제일 큰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은 300옴에서 한 600옴 수준에서는 한 2배에서 한 5배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 뭐 16옴, 32옴짜리도 최근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125옴에 지금 출력 임피던스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헤드폰 레벨은 이상하게 지금 임피던스 브리징 개념이 지금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요. 더 웃긴 거는 여기 지금 뭐 어떤 타입의 헤드폰이든 출력 임피던스는 헤드폰의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생각해도 이제 임피던스 브리징이 안 되면은 전압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표준 문서에는 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요 부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는 좀 뒤쪽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좀 요 표준 문서의 요 부분은 좀 말이 좀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포노 입력도 있어요. 포노 입력은 턴테이블의 출력에서 뭐 포노 앰프의 입력 그 사이에 있던 연결인데요. 되게 턴테이블의 이 출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5mV 정도. 표준에도 실제로 뭐 전격 출력이 한 5mV 정도로 돼 있고요. 로우는 더 낮아요. 한 0.3mV 정도. 신호 수준이 낮아서 뭐 여기 임피던스도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요. 보통 요 하이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서는 여기 출력 임피던스는 2.2kΩ 정도,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47kΩ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것보다 임피던스 브리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한 20배 넘게 그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노 입력 부분 내용이고,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아날로그 출력에 입력하고 출력에 관해서는 좀 거의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라인이 있었고 마이크가 있었고 또한 뭐 어떤 라우드 스피커 출력도 있었고요, 헤드폰 출력도 있었고 이렇게 포노 입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라인 수준에서 거의 다 끝나고요. 그러니까 좀 마이크를 좀 주로 쓰셔야 되든가, 아니면은 사실 마이크 입력 말고 악기 입력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 쓰셔야 되는가 하면은 좀 다른 형태의 좀 내용을 좀 많이 참조하셔야 되는데, 측정을 위해서는 아까 슬라이드에도 잠깐 나왔듯이 라인 레벨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제일 딱 좋습니다. 아까 보셨죠? 출력 임피던스는 1kΩ, 2.2kΩ이었고 입력 임피던스가 10kΩ, 2.22kΩ 그 정도였어요. 아날로그 입출력의 대부분의 내용을 좀 했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요. 실제로 측정할 때 연결을 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 신호 분석기 쪽 빼버리고요. 어떤 장치의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 딱 두 장치만 했을 때 그렇게 고려를 했는데요. 실제로 장치가 연결될 때는 우리가 이제 요 DUT에 걸리는 어떤 전압을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호 분석기 자체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측정을 할 때는 이제 라인 입력 같은 부분이 이제 병렬로 연결되는 거고요. 뭐 전문 측정 장비에서는 아날라이저 입력, 거기가 이제 병렬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DUT의 입력 임피던스하고 신호 분석기의 지금 입력 임피던스하고 좀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 돼요. 뭐 밸런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호 발생기 출력 입장에서는요, 여기 요 두 점 사이의 실제 어떤 입력 임피던스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병렬 연결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되면은 임피던스가 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정도를 나타낸 게 요 정도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입력 임피던스, 신호 분석기 입력 임피던스하고 DUT의 입력 임피던스의 비율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 비율에 의해서 대부분의 값이 다 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원하는 건요, 이 신호 분석기 자체가 지금 측정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력 임피던스가 신호 분석기하고 지금 병렬 연결돼 가지고 더 줄어들겠지만 그 줄어드는 양이 매우 적어서 거의 DUT 입력 임피던스하고 별반 차이가 없도록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요 실제 요 입력 임피던스하고요, DUT 입력 임피던스하고 거의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 값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 입력 임피던스, 분석기 입력 임피던스가 DUT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매우 커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기 입력 임피던스는 좀 고임피던스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것도 한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이렇게 보통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입력 신호 분석기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DUT의 한 1000배 정도다. 그러면은 그 요 이제 그 입력 임피던스가 바뀌는 정도가요, 한 1000분의 1000일 정도. 예, 굉장히 작습니다. 이건 100배 정도 되면 이제 100분의 100일이고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났겠죠. 10배 정도 되면 이제 10분의 10일 정도. 예, 이것도 역시 좀 더 늘어났는데 이 입력 임피던스가 바뀌는 정도로는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실제 출력 임피던스를 세팅을 하고 DUT 입력 임피던스를 세팅해서 그때 실제 전압 강화 정도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은 뭐 입력기 요 신호 분석기의 이제 입력이 한 1메가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10킬로에 이건 1000킬로니까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0.8데시벨 정도 떨어집니다. 예, 한 100배 정도 돼도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100킬로옴 정도 되면 한 0.9데시벨 정도 떨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는 지금 한 0.1데시벨 정도로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리고 한 10킬로옴 되면 전압 강화 마이너스 1.6 정도 돼서요. 이때는 지금 좀 분석기 입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UT 입력 임피던스하고 분석기 입력 임피던스가 지금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렬 연결하면 정확히 절반이 되거든요. 5킬로. 그러니까 지금 요 입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한 100배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한 실제 요 APX 525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0킬로옴 정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아까 그 라인 레벨 출력의 그 출력 임피던스가 한 1킬로옴 정도 미만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100배 정도. 그래서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모두 한 100킬로옴 정도 돼 있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용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펙에 인풋 임피던스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실측을 해봐야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동일 회사의 장비 같은 경우는 한 24킬로옴, 12킬로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AP 장비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에서는 그 사실은 신호 분석기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장비에 비해서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잘 인지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하 임피던스부터 다뤄야 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출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입력 임피던스는 부하 임피던스라고 해서요. 또 많이 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측정을 할 때요. 이제 장치를 연결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 임피던스하고 입력 임피던스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부하 임피던스,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일단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DUT의 출력을 측정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지정된 임피던스에서 부하 임피던스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DA 컨버터나 아니면 앰프 측정에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입력하고 출력 임피던스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출력이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요. 요 입력 임피던스 쪽, 그러니까 부하 임피던스 쪽을 딱 명확하게 고정을 해서 어떤 표준적인 조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요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뭐 출력 레벨 생각해 보면 뭐 라인 출력도 있었고요, 뭐 라우드 스피커 출력도 있었고요, 뭐 헤드폰 출력도 있었고요. 보통 이 세 가지 아날로그 어떤 신호 레벨에서 요거를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보통 이 어떤 그런 어떤 표준적인 상황 하에서 어떤 부하를 정하게 되는데, 혹은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정격 부하 임피던스라는 걸 또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서 정한 대로 이제 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근데 요 부하 임피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본이 부하 임피던스를 다뤄야 될 때는 앰프,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피커 앰프나 어떤 헤드폰 앰프를 측정하게 될 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부하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정해줄지 그런 걸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미 부하인데요. 이거는 어떤 지정된 부하 임피던스를 만들어주는 순수한 어떤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 특성이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하고요. 소비 전력 계산도 상당히 용이해서요. 이제 더미 부하 자체는 그 출력 전력 수준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 좀 용이한 면이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수한 저항이니까 이제 무유도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무유도성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게 전력 수준이 굉장히 큰 저항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선을 꼬아서 만들게 돼요. 이게 권선형 저항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선을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코일이 돼서 그 인덕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덕턴스를 막아주기 위해서 요 무유도성으로 이제 저항을 써야 되고요. 되게 요 그림에 나온 이런 형태의 저항이 보통 무유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라우드 스피커 앰프 측정에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라우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공칭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 뭐 한 8옴, 4옴, 뭐 6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피던스를 흉내내기 위해서요. 8옴짜리 저항, 뭐 4옴짜리 저항, 뭐 한 16옴짜리 저항,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저항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뭐 실제 부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지금 저항으로 지금 더미 부하를 만들어서 지금 실제 부하를 대체해 준 건데요. 아니 그러면 그냥 실제 부하를 물려서 그냥 실사용 조건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가령 뭐 앰프 측정을 할 때 실제 어떤 라우드 스피커를 물려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출력 임피던스가 0에 가깝지 않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 부하의 임피던스에 따라서요. 출력되는 어떤 주파수 정답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부하의 어떤 비선형 왜곡 자체가 측정에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전압 분배기 공식을 보면요. 아까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그걸 이제 뭐 부하의 임피던스로 나누게 되면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하고 요 출력 임피던스의 그 비율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플랫하게 전압을 내줘요. 사실은 그래서 주파수 정답이 플랫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요. 만약에 요게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요 출력 임피던스하고 같이 영향을 줘서 요 값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플랫하지 않게 주파수 정답이 측정이 되거든요. 실제 예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헤드폰 네 가지 헤드폰에 대해서 지금 볼 건데요. 보시면 여기 주황색 헤드폰은 임피던스가 다른 세 헤드폰에 비해서 크고요. 그리고 요 100Hz에 이렇게 이걸 공진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헤드폰은 저임피던스 헤드폰들이고요. 뭐 요 100Hz 인근에서만 좀 응답이 다르고 고역 쪽에서는 거의 지금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부하에 따라서 지금 임피던스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각각을 이제 앰프 출력에 물려서 주파수 응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보게 되면 아까 임피던스 곡선 형태로 주파수 응답이 따라가게 돼요. 이건 임피던스 곡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헤드폰을 앰프 출력에 물렸을 때 그때 주파수 응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폰 앰프 자체는 플랫한 앰프예요. 이거 사실은 더미 부하 물리게 되면 주파수 응답이 플랫하게 나오는데 실제 부하를 물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여기 저역이 강조가 되고요. 여기도 저역이 강조가 되고요. 높은 고역도 임피던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조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임피던스가 있는 경우 만약에 실제 부하를 테스트에 사용하게 되면요. 주파수 응답 측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앰프의 특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헤드폰의 특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였고요. 그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라 아까 그 헤드폰 레벨 그 연결 조건 지금 정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이제 120옴이었잖아요. 이 앞에 지금 보여드린 것도 지금 헤드폰 앰프의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120옴일 때거든요.
근데 뭐 제 헤드폰에 따라서 지금 한 여기는 한 10대 5데시벨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은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이 정도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헤드폰 성능이 지금 출력 임피던스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준의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뭐 헤드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보여드린 표준 자체는 좀 참고하실 만한데요. 요 헤드폰 쪽은 좀 약간 좀 믿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125매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도 125를 권장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출력 임피던스는 그 출력 임피던스는 그 어떤 주파수 응답을 테스트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임피던스가 아니고요. 이게 데시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걸리는 전압입니다. 헤드폰에 걸리는 전압이요. 이건 오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그 출력 임피던스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임피던스가 크니까 그만큼 전압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 부분에 지금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이 지금 덜 걸리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 응답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전압이 덜 걸리고 전압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죠. 임피던스 그래프 같은데 실제로는 주파수 응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부하가 뭐 되게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출력이 좀 대칭적이지 않다든가 신호가 일그러진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면 또 그게 요 출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압 분배기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이제 부하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의 비율이 들어가는데, 부하가 어떤 비선형 왜곡을 갖고 있으면요, 그게 부하의 어떤 임피던스에게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요 비율 자체의 비선형성이 반영돼 있으니까 요 전체 요 뭐 부하에 걸리는 전압 자체에도 어떤 그런 비선형 왜곡 성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앰프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데, 앰프의 비선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데, 실제 부하를 테스트하게 되면 헤드폰의 비선형성이 나와서요, 앰프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니의 어떤 MDR V6 헤드폰을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0.01옴일 때랑 30옴일 때 그때 이제 헤드폰 앰프에 연결해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THD 플러스 N, 그리고 요 가로축은 주파수인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지금 THD 플러스 N이 얼만큼 되는지 지금 나타낸 건데요. 여기 파란색 요 곡선은요, 이거는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0.01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정도 되면 이제 앰프의 특성이 대부분 이제 나와서요, 앰프가 지금 거의 비선형 왜곡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30옴 정도의 지금 출력 임피던스를 붙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THD 플러스 N 곡선이 좀 희한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역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체 레벨 자체도 높고. 이거는 앰프 자체의 특성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헤드폰이 갖고 있는 어떤 왜곡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부하를 물려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역시나 어떤 이 앰프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헤드폰의 특성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헤드폰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제나이저 HD650 헤드폰인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30옴 정도의 출력 임피던스를 달아도 지금 거의 사실은 영향은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도 지금 고역 1kΩ 아래쪽에서는 지금 THD 플러스 N이 지금 거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헤드폰의 지금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이 저역 쪽에서 좀 더 비선형적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동하는 지금 음압이 106dB SPA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음압인데요. 보통 헤드폰을 구동시키게 되면 뭐 평소 듣는 레벨은 80에서 9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106dB SPA 정도로 크게 구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진동을 많이 해야 되는 저역 쪽에서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앰프 출력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앰프의 어떤 성능이 나온다기보다는 헤드폰의 왜곡이 지금 앰프 출력에 지금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 부하를 측정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도 실제 부하는 그 저항하고는 임피던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모의된 부하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하하고 임피던스 특징이 굉장히 같으면서 그 뭔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비선형 왜곡 같은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용 조건처럼 만들면서도요. 어떤 실제 부하에 아까 생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보통 전기회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부하 임피던스의 특징을 실제 부하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실사용 조건처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여전히 근데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은 지금 부하의 임피던스가 그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의된 부하를 사용하더라도요. 이 주파수 응답이 변하는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뭐 모의된 부하를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항 부하, 그러니까 더미 로드가 몇 개는 있긴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제 모의된 부하가 몇 개 지금 고안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스테레오 파일이라고 그 오디오 잡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리뷰를 위해서 측정을 위해서 이런 모의된 부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8옴짜리 어떤 투웨이 밀폐형 스피커를 지금 모의하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특징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아래쪽에 이런 공진점이 있고 위쪽에 이런 형태의 임피던스 특징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앰프 테스트에 사용해서 실제 라우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밀폐형 라우드 스피커도 지금 이렇게 임피던스가 생긴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라우드 스피커도 밀폐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도 있고 그리고 뭐 3웨이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스피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모의된 부하를 만들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준적인 모의 부하를 정하는 문제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된 부하를 만들어서 측정할 때 참고할 만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리포트를 남긴다든가 아니면 뭐 자문을 해준다는 거 하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 사용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어떤 실제 부하의 왜곡 혹은 어떤 특징이 출력에 반영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런 형태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지루한 부분들이 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까 대부분 그 볼테이지 그 전압 분배기 회로에서 대부분 지금 비롯이 돼요. 여기도 보면 커플링 커패시터라고 해서요. 그 1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직류는 막고 교류는 흘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직류를 막고 이제 교류 신호만 이 스피커 등에 이제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OCL 앰프라고 해서요. 아웃풋 커패시터 레스 앰프. 그러니까 요 커플링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는 앰프가 많은데 그 여전히 좀 이제 저렴한 앰프나 아니면은 좀 상황이 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플링 커패시터를 써서 직류 성분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역은 막고 고역은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역 통과 필터를 만드는 상황이 되고요. 그 고역 통과 필터 자체의 어떤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역이 잘리고 고역은 거의 플랫하게 전달시켜주는 게 목적이고요. 보통 이렇게 고역 통과 필터 같은 필터 종류는 요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 요 FC로부터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좀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직류를 못 올린다는 거는 직류 쪽에 지금 임피던스가 되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의 임피던스가 요 스피커 임피던스보다 굉장히 큰 셈이니까 여기 거의 전압이 걸리지 않고요. 교류 쪽으로 가면은 거의 임피던스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그냥 요 출력에 나온 전압이 거의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압 분배기 회로하고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차단 주파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어떤 식인데 여기 원주율 파이를 2하고 곱하고 저항값 R을 곱하고 커패시턴스를 곱해서 1로 나눠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요 라우드 스피커가 그냥 더미로드 같이 돼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피던스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식이 완전히 맞진 않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요 저항 R로 보고 계산을 보통 합니다. 이제 8옴부하일 때는요. 그러니까 딱 가청 하한인 한 20Hz이기 위해서 커피선스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커피선스 C를 계산해야 되니까 C를 이쪽으로 보내고 FC를 양쪽에 나눠서 그래서 2파이 8 곱하기 20을 1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한 994.7 마이크로페라 정도가 됩니다. 한 1000 마이크로페라 정도 되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커플링 커피시터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20Hz까지 사실은 자르려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더 큰 것도 사용합니다. 이제 좀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면 이제 커플링 커피시터를 고정시키고 한 4옴부하를 사용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차단 주파수가 2 곱하기 원줄 곱하기 4 곱하기 1000 마이크로페럿 그걸 나눠준 셈이니까 한 40Hz 정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보다 차단 주파수가 지금 2배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부하의 임피던스가 달라질 때마다요. 요 앰프의 주파수 응답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8옴 기준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8옴이 아니라 6옴, 4옴 같은 게 더 걸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차단 주파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저역을 더 많이 깎아 먹는 거죠. 그리고 반면 뭐 한 16옴 부하라고 하면 한 10Hz 정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임피던스의 부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차단 주파수가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커플링 커피시트가 있는 경우도 출력 임피던스하고 비슷하게 좀 이제 이 부하의 어떤 임피던스에 따라서 그 부하 양단에 걸리는 그 입력 전압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커플링 커피시터 있는 앰프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부하를 좀 여러 개를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옴 하나만 딱 고정해서는 그 특징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부하 임피던스 부분은 다 넘어가고요. 이제 근원 임피던스 혹은 소스 임피던스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지금은 부하 임피던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력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좀 둔 거고요. 이번에는 출력 임피던스 그러니까 출력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 신호 발생기 자체의 출력 임피던스 말고 별도의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어떤 지정된 표준 조건 하로 지금 측정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직렬 저항을 하나 더 그러니까 더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건데요. 요 DUT가 150옴 근원 임피던스에 측정되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면 150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생기 출력이 한 100옴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옴을 여기 더해줘서 맞춰주는 형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150옴 정도 걸라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출력 임피던스가 200옴이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애매해지죠. 그런 경우는 지금 임피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력 임피던스가 어떤 조건에 측정되는지 명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할 때 이 임피던스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입력 임피던스를 맞춰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건 입력단에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D 컨버터나 아니면 특히 마이크 프리앰프 측정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특히 마이크 프리앰프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라인 입력, 뭐 마이크 입력, 포노 입력 뭐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요 근원 임피던스는 뭐 제조사가 정한 정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서도 테스트를 많이 해요. 아까 그 마이크 프리앰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부하 임피던스 때처럼 여기 이제 전압 분배기가 딱딱 이렇게 생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존슨 나이퀴스 노이즈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 자체가 만들어내는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암만 순수한 저항이라도 실제로는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노이즈의 어떤 RMS 전압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KB는 그 뭐 물리학 시간에 들어보게 되는 켈빈 상수라고 하고요. T도 역시 물리학이나 화학 시간에 들어보게 되는 뭐 절대 온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R에는 저항값이 있고 여기는 대역폭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계산기도 여기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근원 임피던스가요, 뭐 순수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항이 만드는 열잡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 조건에 그 아까 공식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표준 조건이 한 온도가 한 섭씨 한 23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역폭이 이제 20Hz부터 20kHz니까 19,980Hz 이 정도로 하고 그때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어떤 근원 임피던스만 여기 들어가도록 하면요. 한 0.018 마이크로볼트 곱하기 루트 뭐 근원 임피던스 이런 형태로 지금 주어지게 돼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보통 해보죠. 보통 이 근원 임피던스는요. 특히 노이즈 측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DUT의 입력을 어떤 이런 임피던스를 만들어서 그라운드하고 붙여주게 됩니다. 붙여주게 될 때 보통 이거는 0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사용하든가 아니면 150옴, 600옴 등이 많이 사용이 돼요. 0옴에서는 아까 그 열잡음이 사실상 없어지고요. 저항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0옴에서 측정하게 되면 DUT 자체의 노이즈만 나타나게 되고요. 150옴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0.2 마이크로볼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노이즈로 여기 입력이 됩니다. 한 마이너스 130.9dBu 이렇게 되고요. 600옴에서는 한 0.44 마이크로볼트 정도. 아무래도 지금 임피던스가 더 크니까 값도 더 올라갔죠. 지금 그 정도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 근원 임피던스를 다르게 지금 해주면 계속 요 입력되는 그 노이즈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이즈 측정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근원 임피던스가 어느 상황인지 모르고 측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요 값 때문에 DUT의 어떤 노이즈 레벨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150에서 측정했을 때 600옴에서 측정했을 때 전부 노이즈가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스펙을 받았을 때 그 입력 임피던스가 아니고 근원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면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600옴일 때 정도 한 요 정도가 뭐 노이즈로 나왔다 그러는데 요 정도가 지금 노이즈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150옴일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현재 뭐 5dB 많은 거고 600옴일 때는 뭐 거의 완벽한 그런 장치고 그래서 요 노이즈 레벨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요 근원 임피던스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쓰이냐면요. 보통 이제 마이크 단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단에 보면 이렇게 인풋 이퀴밸런트 인풋 노이즈라고 해서 등가 입력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EIN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150옴 터미네이션 이런 부분으로 아까 그 소스 임피던스를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150옴을 만큼을 줘서 지금 그라운드랑 입력이랑 좀 연결시켜줬다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이크 프리앰프의 이제 자체 노이즈 특성을 보기 위해서 그것만을 순수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어떤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면 그게 출력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력된 노이즈는 사실은 요 증폭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10dB일 때 뭐 노이즈가 한 얼마였다 하면 이제 55dB이면은 노이즈가 더 커지겠죠. 입력 노이즈가 더 많이 증폭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요. 입력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식은 출력 노이즈의 증폭률을 뺀 게 이제 EIN이 되는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터미네이션 된 게 150옴이었어요. 그럼 그때 출력되는 마이크 프리앰프의 노이즈가 있죠. 근데 그때
요만큼의 노이즈가 있는데 EIN은 요만큼의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어떤 입력 잡음이 돼요. 그러니까 EIN만큼의 노이즈를 프리앰프에 넣어주면 EIN만큼의 노이즈를 프리앰프에 넣어주면 출력에 해당하는 어떤 노이즈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이제 증폭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EIN 자체를 알게 되면 이제 증폭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면 결국 이제 어떤 증폭률이 있건 간에 EIN은 그 이제 출력되는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노이즈 전압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이 설명이 좀 약간 어려운데 한번 이게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앰프 자체의 어떤 증폭률 특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입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 해당하는 노이즈는 입력 노이즈는 다 요 EIN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요 155옴 터미네이션 조건에서는 아까 계산해 봤듯이 한 0.2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그 열잡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50옴 연결됐을 때 요 정도가 나오니까 요 정도가 이제 이상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에 이제 접근하는 어떤 값이고요. 요것보다 이제 낮은 노이즈 특성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항 자체가 요 정도의 잡음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저항의 노이즈를 어떻게 없애주지 않는 이상 그거보다 낮은 건 안 되겠죠. 보통 그 출력되는 노이즈를 쭉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출력되는 잡음 수준이 일정할 때고요. 이때는 이제 출력 노이즈 자체의 플로우, 출력 노이즈의 어떤 플로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노이즈가 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 노이즈가 지금 출력 노이즈에 지금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점점 증폭력을 크게 만들면 점점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출력 노이즈가. 그렇게 되면 지금 입력이 더 크게 지금 효과 어떤 영향을 줘서 그 출력에 지금 노이즈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입력 잡음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금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요 출력 잡음에서 그 증폭률만큼 뺀 부분이 그 원래 그 EIN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EIN이 지금 거의 한 요 정도로 주어지는데요.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증폭률이 80이다. 그러면 80만큼 증폭해서 지금 요 정도의 잡음 레벨이 되는 거고요. 뭐 한 지금 50, 지금 60의 증폭률로 증폭을 한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출력 노이즈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EIN 측정은 굉장히 증폭률이 클 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풋 노이즈가 더 영향을 많이 줄 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아날로그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 커패시턴스 쪽도 약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디오 장치 같은 경우는 20kHz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100kHz 넘어 한 700kHz, 1MHz 이쪽 대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쪽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입력단에 커패시턴스를 좀 넣어줍니다. 아니면은 장치 입력에 뭐 잔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되는데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저역 통과 필터, 그러니까 고역을 날려버리는 형태의 어떤 필터가 됩니다. 아까 그 전압 분배기 회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임피던스가 더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류 쪽에 지금 얘가 거의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직류는 여기서 그냥 어떠한 전압 손실도 없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역으로 점점 갈수록 얘 임피던스가 점점 낮아지니까 얘 C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역으로 갈수록 전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압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역 통과가 됩니다. 전류는 고역이 훨씬 더 잘 흐르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 차단 주파수가 한 16km 그 정도에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5km 아래에서 거의 플랫한 응답이 나오고 있고 그 위쪽 대역에서는 지금 점점 지금 크기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차단 주파수 계산은 아까 그 고역 통과 필터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역시나 1 나누기 2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RC로 주어집니다. 뭐 근원 임피던스를 역시나 저항 R로 봤을 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뭐 아까 라인 레벨 출력 임피던스가 한 1kΩ 정도였는데 이때 뭐 입력 커패시턴스가 한 20 피코페라 정도 된다. 굉장히 되게 흔한 값입니다. 220요 값은 그때 계산하면 한 723kHz 정도. 요 밑대역은 거의 좀 제거가 되는 셈이 돼요. 보통 그래서 앰프 입력 쪽에 이런 형태의 설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나노페라 정도 가면 한 159kHz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패시턴스가 더 크면 클수록 고역을 더 많이 깎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오디오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고주파를 다루셔야 되면 요 입력 커패시턴스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근원 임피던스가 한 100옴 정도로 낮아지고 아까 커패시턴스가 한 220 피코페라 정도 되면 이때는 메가헤르츠대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아날로그 신호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디지털 장치를 연결할 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디지털 장치 연결이란 거는 뭐 ADDA 컨버터 얘기도 뒤쪽에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여기서 이제 주안을 맞춰야 될 거는 측정을 하려면 이 장치 자체를 지금 컴퓨터 USB로 연결을 시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이제 장치를 여러 개를 연결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거고요. 그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아마 악기 다루시든가 레코딩 하시는 분이면 그라운드 루프는 좀 흔하게 접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아날로그 장치에서 생기는 그라운드 루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장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신호선하고 지금 그라운드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라운드가 이제 자체 장치에서 이제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AC, 그러니까 전원선을 통해서 지금 멀티탭을 통해서 서로 지금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경로에서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발생이 돼서 요 이제 참조하는 요 장치가 참조하는 전압이랑 요 장치가 참조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생기고 그라운드 루프가 생긴다. 요 반대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이런 루프 자체가 생기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아날로그 장치는 전원 영향이 커서요. 보통 이제 험의 형태로 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그라운드가 지금 정기적으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각각의 점에서 그 전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 루프를 막기 위해서 요 한쪽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요. 그 고리가 생기지 않고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측정 시 이제 케이블 연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뭐 밸런스드 출력을 이제 언밸런스드로 입력하고 언밸런스드 출력을 밸런스드로 입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호환이 잘 되지는 않는데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측정을 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저 입력 쪽에는 요 실드선하고 그라운드하고 반드시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입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입력 쪽이 참조하는 전압을 그라운드 전압을 사용하는 게 보통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출력 쪽에는 요 실드하고 그라운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드 출력에서는 핫콜드가 있고 여기 실드가 따로 있는데 그게 지금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언밸런스드 출력도 플러스하고 그라운드만 있는데 그 그라운드 부분하고 좀 실드는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제작하실 때 보통 이렇게 입력 쪽만 그라운드하고 실드를 이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대개의 경우 되게 짧은 거리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 지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 결과적인 변압기인데요. 이 변압기로 교류는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그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그 전기적으로 연결된 루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가 제거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용 트랜스포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출력하고 입력이 있어서 서로 이제 출력하고 입력을 요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기 때문에요. 이 트랜스포머 자체의 어떤 음질, 뭐 어떤 이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왜곡 자체가 왜곡 정도가 그 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게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가 생기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그것보단 나으니까 보통 이렇게 아날로그 장치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본론은 이게 아닙니다. 본론은 이제 USB 장치에서 생기는 게 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PC에 두 가지 장치를 연결해 놨습니다. 하나는 지금 측정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이제 요게 이제 기존 장비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측정에 들어가게 되는 측정 대상이 되는 DUT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면요, 당연히 USB 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USB 그라운드하고 요 DUT의 디지털 쪽 그라운드가 그 케이블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라운드 사이에도 어떤 임피던스를 가지고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아날로그 그라운드가 사실은 영향을 서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여기 연결이 되게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전위 자체는 둘 다 참조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 쪽으로 이제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아날로그 그라운드가 들어가서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만나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루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루프가 생기면 일단은 1차적으로 원래 디지털 장비에서는 요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디지털 그라운드가 직접적으로 팍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돼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요 케이블의 임피던스랑 그라운드 임피던스랑 이런 걸 다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임피던스 때문에 그 노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 노이즈 형태는 굉장히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고주파 쪽에 굉장히 뭔가 빽빽한 어떤 피크들이 많이 생기고요. 노이즈 플로우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시면 지금 USB 장치나 아니면 뭐 USB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라운드 루프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시고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측정이 좀 간혹 어려울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 PC에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루프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법은 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끊거나 절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 루프를 끊는 방법은 여기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요 아날로그 쪽에 이제 손을 대게 되면 이제 신호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또 USB 그라운드끼리 연결되는 이 부분은 지금 컴퓨터 내부에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에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요 USB하고 장치의 디지털 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뭔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케이블을 끊거나 절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절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USB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C 측의 어떤 USB하고 장치 측 USB를 이렇게 어떻게 분리시켜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되게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몇 개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빠른 신호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절연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칩셋들이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도 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ADUM41660 요런 IC 등으로 좀 구현을 해요. 보통 이제
PC하고 이제 이쪽이 이제 PC가 될 거고요. 뭐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뭐 이쪽이 PC 쪽이라고 하고 이쪽이 장치 쪽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호환성 문제가 있고요. 이게 대역폭 지원이 한 12메가비트 세컨드밖에 퍼 세컨드밖에까지밖에 되지 않아서요. 최근에 많이 쓰는 어떤 3.0 하이스피드 장치들 한 480메가bps까지 요구하는 장치들은 지금 요 장치를 이용해서 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연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은요. 이건 지금 뭐 안에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광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USB 신호를 광신호로 쏴주고 광 케이블로 이제 쭉 받아들여서 이제 그거를 다시 광 입력 받아서 그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 광 케이블 자체가 전기적 절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중에 그런 제품을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USB 그라운드 자체를 안 쓰는 장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USB가 선이 네 가지인데요. 데이터 선이 두 가닥 나오고 전원선 하나, 그라운드 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선 두 가닥만 사용하고요. 전원선하고 그라운드 선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USB 케이블에서요. 전원하고 그라운드만 잘라도 그냥 이런 그라운드 루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장치도 간혹 있고요. 가령 지금 본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요 장치도 지금 애초에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요. 좀 저 그라운드 루프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롭고요. 보통 그래서 USB 전원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외장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라운드 루프 문제가 생겼을 때 외장 어댑터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그거를 자른다고 작동도 잘 되면서 그라운드 루프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USB 전원이랑 그 어댑터 전원이랑 다 쓰는 경우도 좀 종종 있거든요. 당연히 뭐 USB 전원으로만 동작하는 버스 파워 제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라운드 루프가 이제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PC 하나에 양쪽을 다 연결했는데요. 이번에는 PC 두 대에 하나는 DOT를 연결하고 하나는 측정용 장비를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PC는 지금 동일한 멀티 콘센트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멀티 콘센트 내부에 이런 임피던스가 있게 되고요. 똑같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루프가 생기기 때문에 노이즈가 잡히게 돼요. 뭐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처럼 여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이제 PC 간에 어떤 그라운드 연결을 이제 끊거나 절연시키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이제 멀티 콘센트에서 접지핀만 안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멀티 콘센트를 이제 접지핀이 없는 걸 사용해서 그라운드 그 PC를 연결하게 되면 PC끼리 그라운드 연결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루프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아요. 뭐 건물 자체가 접지 시공이 돼 있는 경우는 뭐 사실은 뭐 같은 얘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접지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노트북을 그냥 배터리로 동작시켜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예. 노트북을 배터리로 쓰게 되면 이건 외부 전원하고 아무런 연결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이제 오픈루프 테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DOT 쪽하고 지금 측정 장비하고 전혀 다른 PC에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이 입력만 하고 한쪽이 출력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신호 컨트롤도 어려워지고 측정도 좀 번거로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이즈를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라운드 루프가 생겼던 걸요. 이제 데스크톱 PC 하나랑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데스크톱 PC하고 배터리 전원을 사용한 상황에서는 그라운드 루프가 생기지 않아서 되게 낮은 노이즈 레벨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이렇게 삑삑삑 올라왔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사실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장치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근데 경험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측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이제 오전 내용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아날로그 신호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여기 보이는 대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속한 형태로 주어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출력되는 어떤 장치들의 전압이나 아니면은 음향 쪽에서는 대부분 이런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거의 주어지고 있고요. 반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 구분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진법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0101을 계속 이제 시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어떤 데이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게 신호를 저장하고 이제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런 툴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건 아날로그 신호고요. 또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다루는 게 거의 그러니까 장치들 가장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장 자체는 여기 디지털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력은 아날로그가 되는데 그러면은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ADC 쪽에서는요 두 가지 샘플링하고 양자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시간적으로 툭툭툭 잘라주는 거고요. 양자화는 이제 크기 쪽으로 이제 잘라주는 형태가 되죠. 그 샘플링 레이트는 아시는 대로 요 샘플링 되는 요 주기에 어떤 역수로 주어지고요. 양자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트 깊이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트 뎁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8비트, 16비트, 24비트 정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제 8비트는 이제 이 단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8비트는 이제 한 256개, 2의 8승계, 16비트는 2의 16승계, 한 6만 5천 개, 24비트는 2의 24승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쪼개는 레벨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된 신호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복원을 한다는 거는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하나만 찾을 수 있을 때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가령 지금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파란색 신호를 원래 샘플링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신호를 샘플링하게 되면 여기는 0보다 작고 여기는 0보다 크고 이런 형태로 점점점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근데 이 파란색 신호 말고 이 빨간색 신호도요. 이제 ADC 쪽에 이제 넣어주게 되면 동일한 모양으로 샘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요 각각 샘플링되는 포인트하고 지금 신호하고 지금 만나는 부분이 완전히 같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지금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복원하려고 하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복원 가능하냐?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좀 나은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게 원래 신호, 파란색이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고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짜 스펙트럼이 쭈르륵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을 해주게 되면요, 이제 샘플링 자체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이제 잘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접히고 이런 형태가 쭉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원래 신호가요, 여기 딱 절반 샘플링 주파수의 딱 절반 아래에 있게 되면요, 요 가짜 신호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호하고 원래 신호하고 그 스펙트럼을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상황에서 요 위쪽을 다 제거하면 그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DAC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그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을 이제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디지털 신호로 이제 어떻게 신호를 나타내냐가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기에 해당하는 그 사인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 아래로 올라가는 부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려면 좀 샘플이 적어도 두 개는 필요한데 그 두 배로 필요한 게 가장 이제 주파수가 높은 부분까지만 요구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 나이키스 주파수가 나온다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튼 스펙트럼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복원 불가능한 신호는 당연히 요 스펙트럼이 겹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신호에 뭐 나이키스트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가 있게 되면 요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요 나이키스트 주파수 아래에 이런 신호가 있는 형태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 더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복원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강제로 복원하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게 엘리어싱이고요. 이 엘리어싱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샘플링이 굉장히 지금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거를 지금 저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빠르게 변하는 지금 데이터를 저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신호를 뽑아내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낮은 쪽으로 지금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신호는 이럴 때는 원래 신호가 복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어싱 신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선 되게 드문데요. 한번 찾아서 듣게 되면 고역 쪽에 왕왕왕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좀 납니다. 이게 한편은 이제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건데요.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거 말고 이제 크기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양자화였는데 그 양자화를 하게 되면 그 양자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이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신호하고 여기 양자화된 신호 요 차이가 요 양자화 노이즈에 해당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 신호를 이렇게 신호하고 노이즈하고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면은 요 양자화 노이즈는 보통 되게 화이트 노이즈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화 노이즈의 스펙트럼 자체를 생각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델에 넣게 돼요. 그럼 그 모델에 넣게 되면 뭐 이런 신호 대 양자화 노이즈 비율 SQNR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파 마이너스 A dB 풀스케일에 비해서 마이너스 A만큼 작은 어떤 사인파가 뭐 한 비트 깊이가 B라고 할 때 그렇게 양자화되면요. 요 값 더하기 6.02 곱하기 B의 2.7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인파의 뭐 크기가 0이 되면요. 이때 요 SQNR이 그 이론적인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고요. 그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그 CD에서 얼마, 그 뭐 24비트에서는 얼마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이 주어집니다. 뒤쪽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디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넣어서 약간 좀 너무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필요한 내용이라 하나하나 다 넣었고요. 이 디더 개념도 측정할 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디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디더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원래 신호는 뭐 원래로 그냥 디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양자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양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평균을 해봤자 지금 뭐 이 깍둑선은 이 계단 모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디더라는 거는 그 신호에다가 랜덤한 노이즈를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노이즈란 거는 이렇게 위쪽으로 노이즈가 출렁거리는 거랑 아래쪽으로 가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빈도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랜덤한 노이즈를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요.
이 신호가 지금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데 그 특징 자체를 좀 강조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 신호 특징이 더 뚜렷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더를 하게 된 다음에 이 디더 한 거를 지금 한 50번 새로 입력을 받았대요. 그래서 계속 평균을 해주면 원래 파형에 거의 근접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 이게 요것도 한 디더의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좋은 그림인데요. 만약에 디더가 없으면 죄다 0으로 깔리게 돼요. 그러니까 시샘플링, 그러니까 양자를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신호가 지금 이렇게 출렁되는 건데 지금 신호가 막 그 0에 깔린 어떤 DC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신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생기는 일인데요. 이때 이제 무작위 노이즈를 넣어서 디더를 넣어주게 되면 요번 이제 출렁되는 게 더 올라가고 이 아래가 더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요. 이 출렁거리는 이렇게 스윙하는 그런 특징이 그 양자화된 어떤 신호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이즈를 더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양자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디도는 좀 신기한데요. 그래서 보통 그 신호를 더 작은 레벨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16비트 신호를 좀 더 낮은 레벨까지 확장시킬 때 뭐 그런 형태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더는 지금 여기 소개한 거는 지금 랜덤 노이즈라고 그랬는데요.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여기 랜덤한 게 좀 귀에 듣기 뭐 안 좋다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요 디더의 어떤 노이즈 형태도 좀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를 넣었는데요. 실제 이제 디더 처리를 하게 되면 랜덤 노이즈 말고 다른 형태의 노이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PCM 신호에서 그 CD에 해당하는 44.1kHz 16비트에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랑 그 이론적인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샘플링 레이트의 딱 절반이니까 22.05kHz고요. 그래서 지금 가청대역 안에 내부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반면 이제 이론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는 한 98dB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1.76항이 거의 무시가 돼서요. 보통 그냥 96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다이나믹 레인지는 더 넓어집니다. 그 반면 이제 96kHz 24비트 같은 경우는요. 나이키스 주파수는 48kHz가 되고요. 이론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이 비트 부분이 더 추가돼서 한 146.24dB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24비트 DAC나 ADC에서 이렇게 140이 넘는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는 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기껏해 한 120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순전히 진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오디오 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ADC, DAC 어떤 칩셋의 스펙인데요. 이게 시러스 로직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샘플링 레이트는 192까지 12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덱입니다. 한 ADC입니다. 그래서 한 120dB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다고 하고요. 이제 PCM1792라고 이거는 TIR의 그 버브라운에서 나온 건데요. 오디오 전문 칩셋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24비트 지원을 하면서 그 출력 레벨에 따라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장치 자체의 노이즈 레벨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한 2V 정도, 아까 라인 레벨 수준 2V라고 해도 한 117dB 정도를 지금 만족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펙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AD 칩셋, DA 칩셋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해당하는 칩셋을 썼다.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아까 PCM에서 다뤘던 그 양자 노이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